오늘 수요일입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친구 의붓 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했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충북 청주 여중생의 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5월에 일어난 일인데 배상훈 교수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참 슬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5월 11일 벌어진 거고요. 예. 청주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건데 그때는 2명의 여중생이 이제 결국은 사망을 했고요. 근데 이 사건의 원래 벌어졌던 사건 말하자면 이 사건이 이전에 1월 달에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그리고 2월 달에 사건화가 됐고요. 네. 사건화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뜻인 거예요, 그게? 이 아동학대 혹은 가정폭력을 당했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위센터라고 하는 네, 네. 청소년 어떤 뭐 도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상담을 받던 그 여중생 중 하나 이 중에 하나 아이가 있었는데 또 관계된 한 아이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센터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지금 이제 유서가 공개된 그 아이의 부모가 고소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2월 달에 사건화가 된 형태입니다. 그것도 지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어떤 형태의 혹은 성범죄 혹은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거기서 직접 고소를 하거나 네.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건데 2월 달에 다른 어떤 그 피해자의 부모에 의해서 고소가 제기돼서 수사가 진행된 거죠. 정리해보면 학생 둘이 있었는데 예. 지난 1월에 어떤 학생들이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범죄 피해에 노출이 됐거나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센터 같은 곳을 찾아서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제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상담센터에서는 이게 범죄 좀 심각한 애라면 경찰에다 고발을 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취재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부모들이 이거를 경찰에 예. 고소하면서 그때 사건화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래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예. 어떤 여기에 있는 한 여학생이 의붓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 성범죄부터 시작해서 학대를 당해왔었고 네. 그러는 과정에 1월에 그 친구 지금 유서가 공개된 그 친구도 그 집에서 성범죄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런데 그 영장이 청구가 됐지만 2번이나 3번이나 기각됐죠. 반려가 됐죠. 검찰로부터 반려가 됐고 그게 결국은 5월 달까지 가다가 이 여학생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됐고 그 선택 한 일주일 후에 겨우 구속이 돼서 그렇죠. 7월 달 첫 재판이 일행됐고 지금 8월 달에 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유서가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유서가 공개됐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길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각조각 나갖고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해가 힘드시겠지만 애초에 사건은 어떤 의붓 아버지에 의한 성범죄가 발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성범죄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예.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 그 중학교 친구가 있어요.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A 친구가 B라는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네. 근데 B 친구의 아버지가 계부야. 계부가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친구까지? 그렇죠. 성폭행 했는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이제 부모가 알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 위센터 이런 데에서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진술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경찰 이첩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고소를 했어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진술이 그 피해당한 즉 계부의 딸은 성폭행 얘기를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자 A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근데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 일시 장소라든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경찰에서는 성폭행을 봐가지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는 증거가 좀 미약하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이거를 검찰 단계에서 반려한 거예요. 3번씩이나. 네. 그런 와중에서 그 중학생 2명이 막 5월 12일 날 오후 5시경을 알고 있는데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한 뒤에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부랴부랴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더니 이번에는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망한 뒤에 구속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5월 12일 날 사망했는데 저 8월 22일 날이 100일째 되는 100일 추모제 때 그 피해자 예양의 아버지가 그 자기 딸 방을 정리하다 보니까는 유품에서 유서가 나왔더라. 그 유서 내용을 보니까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부모한테 미안한 감정, 친구들 잊지 말아달라. 그리고 가해자, 나쁜 사람을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유서를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를 한 거죠. 지금 상태가 이게 분명히 계기마다 이 학생들을 살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답답하게 우리 청취자에 들으시는 게 아니 계기마다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는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왜 못했고 학교는 뭐 했으며 경찰에서는 진술이 좀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오랜 경험, 수사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가정 내 폭력, 성폭력을 당했으면 당연히 분리가 즉각 돼야 되는 걸 왜 조치를 안 했을까? 그리고 검찰은 왜 반리했을까? 각각의 단계에서 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매우 이게 심각한 시스템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여중생 둘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 여중생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조사받는 것도 힘든데 자기 조사를 정확히 했어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걸 검찰에서 어떻든 검찰에서는 그랬겠죠. 보강 증거 없다고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DNA라든가 그걸 채취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법원까지 재판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그렇죠. 거죠. 여중생이 성범죄를 당했는데 당일날. 무엇을 어떻게 알아갖고 당일날 DNA 그 해바라기 센터 같은 데 가서 할 것이며.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게 네. 그 사정을 뻔히 아는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 정황을 보면은 다른 형태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성범죄 사건처럼 접근해갖고 증거가 불명확하니까 기각. 증거가 불명하니까 뭐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그 일을 당한 것도 본인으로서는 정말 힘들겠지만 그 둘이 상의하고 상담하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보려고 하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이 둘이 논의 끝에 선택한 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냥 강하게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인데요. 일단 기각되고 그러니까 무력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생각해 보시면요. 2월 달부터 사건화가 됐어요. 제가 사건화라는 표현했는데. 근데 5월 달까지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안 된 거예요. 네. 같은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빠랑 그렇죠. 의붓아버지랑 계속 예. 그 상황에서 집에서 살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친구는 얼마나 이 심정이. 그 친구가 뭐라고 진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려면 빨리 경찰이나 검찰에선 적극적인 조치에 보호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석 달 동안 방치하고 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이 이런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자,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구속됐다고 하는 그 의붓아버지 네. 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그 의붓아버지는 지금 현재 변호사를 샀는데요. 강하게 부인하고 성폭행 문제에서는 부인하고 있고 단지 자기 의붓 딸하고 그 피해 여학생에 대해서 술은 먹였다. 물론 아동학대는 됩니다. 그것만 주장하고 있지 성폭행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는 이유가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2명의 여중생들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진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포항 증거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유서가 발견됐으니까 유서의 신빙성을 얼마나 봐주냐에 따라서 재판의 향배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친구 딸하고 술을 먹였다고요? 딸을 먹였대요. 딸하고 친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잘못된 사람은 확실한데 성폭행만큼은 극극 부인하는 거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건 다른 거 판단할 여지는 없고요. 문제는 그거죠. 이게 술만 먹였냐 이 말이에요. 술을 왜 먹이냐고요. 그러니까요. 말하자면은 그러면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자기 의붓딸에 대한 학대가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요번 한 번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지속적인 어떤 학대들 고통을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고 그 친구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 둘이 이렇게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이게 참 이 부분에 대한 정황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조사라든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그 성폭행이라든가 성범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어떤 조치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가장 그 스모킹 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뭐 말씀드린 대인이라든가 증거가 확실하게 되고 목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격자는 없을 거고 또 2명 피해자들을 대질 유서를 못할 이유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보면 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유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빙성을 법원에서 인정하게 되면은 이 가해자 즉 그 계부를 뭐 성폭행 강간혐의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특례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걸 협박을 해가지고 하느냐 아니면은 위력가시라든가 그런 게 좀 나눠져 있어요. 처벌 정도가. 네.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거는 성폭행을 했어야만 처벌이 되는데 요 가해자인 계부는 전혀 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니까 안 했다는 것을 즉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게 검찰의 과제인 거죠. 그것을 그 유서의 그 증거 능력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네. 그리고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정황적인 거. 왜냐하면 아까 그 술 먹인 거 본인도 인정했으니까 그 외에 다른 어떤 아동학대 부분 이전에부터 누적된 아동학대 부분은 충분히 인정될 것 같은데 문제는 본인도 그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고 성범죄 형량이 높죠. 그러니까 그거는 피하려고 당연히 이것은 이 그 유서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는 부분인 거고 이게 이제 변호사분들의 얘기는 뭐 상당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은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 부분은 아직 그 부분은 판례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갖고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네요. 살아있을 때 이걸 수사하고 고소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증거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그렇죠. 반려해버렸고 구속도 시키지 못했고 이제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 또 증거 능력이 상실되거나 증언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또 그때 만약에 뭐 구형에 세게 하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가지고 뭐 1심에서 좀 어떻게 뭐 한다고 하더라도 뒤에 가서 충분히 관심 떨어지고 여론에서 관심 갖지 않으면 또 유야무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만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사건이 조금 더 우리 수사기관이 이런 아동 성범죄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위센터라고 하는 이상도 좀 너무 아니 좋지를 않지 할 거면 왜 불분명하면은 이첩을 하든가 다른 어떤 기관에. 그러니까요. 아유 참. 8294님 여중생들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취욕스러웠겠어요. 공개된 유서 보고 엄청 울었습니다. 지금도 방송 듣다 보니 눈물이 맺히네요. 0087님 요즘 중학생들 신체적으로는 커 보이지만 아직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학대를 하는데도 아무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가 봅니다. 라는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죄송하네요. 참.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또 학생 얘기인데 양공부 선배가 후배를 향해서 활시위를 당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학교 양궁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림픽에서 양궁이 크게 성과를 이뤄가지고 지금 양궁이 굉장히 붐을 이뤘습니다. 네. 예천에는 중학교에 양궁부가 있었는데 그 코치가 잠시 병원 가느라고 3시간 동안 빈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3학년 주장 학생이 양궁 화살을 1학년 학생한테 한 3m 거리라고 그래요. 겨누어서 쏜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가서 옷을 뚫고 등허리에 상처를 입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장난을 한 것이라고 학생은 주장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그전에도 계속 그 괴롭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양궁 화살촉이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습용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시한용이라는 거예요. 요게 상위라든가 얼굴 부분이라든지 심장 부분 이런 데 맞게 되면은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왜 쐈는지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스포츠 학폭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이 양궁부라고 하는 어떤 부서 자체에서 양궁부 선배가 후배를 일종의 얼차려 개념, 어떤 그런 뭐 이 폭력적인 개념으로 화살을 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물론 이제 본인은 뭐 그냥 연습용이라고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언론에 나온 그 상처를 보니까 깊이 박혀 있더라고요. 등에 상처가 크더라고요. 그 화살촉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무슨 장난입니까? 그리고 3m라고 하면은 이거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코치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아니 우리가 보면 활과 화살이라는 게 이게 사실 전쟁 무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상태를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네. 피해 학생의 좀 상처가 상당히 그 상처도 상처지만 마음속 상처가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그렇죠. 보통 이제 뾰족한 곳에 박히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첨해증이라고 하죠. 뾰족한 곳을 못 봅니다. 보게 되면 그 몸 자체가 얼어버린다고 하죠. 네. 굳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트라우마도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트라우마가 너무 심할 것이고 네. 다시는 이런 그 양궁장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 이건 폭력 아닙니까? 이 폭력에 대한 이 트라우마는 오랫동안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한심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인데 지금 학교 측하고 경북 양궁협회 대처가 지금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렇다고 했는데 나오고 있죠. 근데 사고 발생한 이후에 돌아와서도 코치에게 전혀 이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았고 당일날 훈련까지 다 끝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 당시에 바로 본 사람들도 여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심각하게 보질 않고 아마 이틀 동안 훈련을 같이 했다고 말이 들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궁부도 규율이 강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난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3학년 주장이 학생들을 뭐 규율 잡는식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든 3학년 학생이 이거를 과실로 했다 그러면 과실치상죄로 해가지고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과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의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해죄가 되거든요. 그럼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는 있어요. 이런 사안이라 그러면 즉시 분리조치하고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학교에서 벌어지는 주로 이제 안에서 수습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 발사를 안 되기 위해서 조금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랬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이런 괴롭힘이 이 피해자한테만 작년부터 아니면 지금 어제 나온 보도로 보면 2학년 학생 하나도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있다 추가로. 네, 또 다른 피해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양궁부는 이것이 이런 형태의 피해가 늘상 있었다. 늘상까지는 아니도 자주 있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뭐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다쳤는지 그리고 그냥 이걸 묻었는지. 결국은 경북 양궁협회라든가 더 윗단위에서 이미 이것에 대한 별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가 내려올수록 더더욱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뭐 성적도 성적입니다만 올림픽을 대하는 또 스포츠를 대하는 국민들의 분위기라든가 마음가짐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성적 지상주의가 아니에요. 잘 싸우고 열심히 싸우고 또 이렇게 환하게 웃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뭐 대충 무슨 성적 때문에 뭘 무마한다거나 뭐 분위기에 어떻게 될까 봐 학교에서 그냥 쉬쉬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그건 스포츠로서도 그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이런 유사한 과정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좀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배상훈, 김은배 두 분과 함께 아는 경찰 다음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1999년에 벌어진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피의자가 22년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22년 만에 구속됐다고요? 배상훈 교수님? 그러니까. 제주도의 3대 미제 사건 뭐 이렇게 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백주 시내에서 이렇게 살해당하는 경우는 이건 사실 드문 경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가 살해됐어요. 그러니까 네. 1999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네.
이모 변호사가 그 차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게 좀 묘한 상태가 시동을 걸려는 상태로 살해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흉기로 앞뒤로 6번 정도를 피해를 당했는데 사실 꽤 묘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품 안에 있었던 지갑의 현금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발적인 건 아닐 그렇죠. 수도 있다.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그러면은 검사 출신 변호사니까 뭔가 관련된 사람들의 원한 범죄라든가 청부 범죄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서 당시에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때 범인을 못 잡고 22년 그렇죠. 한참 뒤에 영구미자가 된 거죠. 된 거고 좀 이따 팀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중간에 계기가 아니, 다른 게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한다 그러면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치밀하게 이걸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사건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99년도 11월 5일 날에요. 6시 한 40분경에 생긴 사건인데 당시에 현장을 간 형사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그 피해자가 방어훈, 즉 방어하는 흠이 있어요. 왜냐하면 왼손이 팔이 다쳤다든지 네. 오른손에 차키가 있었는데 아마 시동을 걸려고 했겠죠. 그런 상황인데 흉기에 찔러서 사망을 한 건 맞아요. 피도 흘리고. 그런데 현장을 찾아보니까 지문도 없어요. 그리고 흉기라든지 유류품도 없어. 그 당시에 DNA도 채취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개 반, 7개 반이라고 들었죠. 한 40명 정도가 수사본부를 차례가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네. 제주도 내에서.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게 지금 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갑도 발견 안 됐지 않습니까? 강도로는 안 보고 원한이나 치정으로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 피해자 유족 상대도 하고 친구 주변 다 했는데도 불행하게도 용의자가 나타나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게 사건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검사의 변호사 사건이라고 하면 검찰에서 눈에 불을 켜고 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네. 경찰도 그리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렇죠. 했고요. 그렇죠. 근데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증거가 안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치밀하게 증거를 없애는 어떤 복수의 범인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는 거고 네. 치정 사건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 증거가 남았을 텐데 그래서 많은 어떤 전문가들은 이거 분명히 청부나 이런 전문가들에 의한 솜씨다라는 정도까지는 했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밝히지 못했죠. 그래서 22년이 흘렀다는데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게 아주 되게 우연한 게 이제 국내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네. 관련된 어떤 제보들을 계속 받았나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제보들을 보통 이제 말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그러니까 청부가 있는 경우에 그 말을 쫓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누구 이런 사람이 추적돼 갖고 이 탐사보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을 인터뷰했나 본데 사실은 자기가 했으면은 이거를 안 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고 네. 자기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범행에 관련된 사람. 애매한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탐사 프로에서 그 김모 씨라는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네. 뭐라고 했냐면 그 제주도에 유탁파라는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거기 두목이 백모 씨였어요. 근데 백모 씨가 그 이모 변호사를 살해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 동갑명인 그 손모 씨, 즉 별명이 부산 갈매기예요. 그 부산 갈매기 시켜가지고 살해시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재하청을 준 거죠. 네, 하청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그 살해한 그 흉기 모양도 자기가 그렸고 또 그리고 살해 당시의 상황 지금 무슨 말이냐면 피해에 대한 상황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가로등에 불이 꺼져 있었다 이런 내용을 정확히 제보를 했는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살인시효가 15년 했어요. 그럼 2015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2015년 7월 아니요 그 대충 그 정도 15년 되죠. 예. 7월 30일 끝났다고 생각했나 보죠. 네. 됐어요. 근데 그 교사범이 문제는 뭐냐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공소시효를 정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정도를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2015년 8월경에가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예요. 14년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5년에 태안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시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5년 8월이니까 8월 달에까지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겹쳤다는 걸 이 사람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도 알았을 수 있지만 외국에선. 근데 태안이법이 제정돼서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어진다는 거를 이게 착각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열심히 계산해 보니까 이건 남아있네 네. 해서 지금 기소됐고 결국은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된 거죠. 그렇죠. 그걸 착각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22년 전에 뉴스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방송 인터뷰에서 그 해당 사람을 찾아가고 물어도 보고 잡아도 보고 그럼 그동안은 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게 사실상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처벌하는 걸 알 수가 없으면 못하는데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시인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말은 했지만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거 내가 안 한 거야라고 우길 경우에 네. 그 당시에 남아있는 증거가 없다.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단지 이 사람이 그 흉기 모양이라든가 상황 설명을 했는데. 그럼 방송에서 말했던 인터뷰와 그 인터뷰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영상이 사건 정황의 증거의 전부인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죠. 근데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서 그 사람이 교사한 게 아니고 직접 살해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손모 씨한테 자세히 들었다. 나는 모른다. 그냥 한 소리야 라고 한다든지 소설이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왜? 백모 씨하고 손모 씨가 기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없죠. 그 특정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시켰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시킨 사람은 죽었고 실행한 사람도 지금 없는 거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좀 난감한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이제 판사님께서 이것을 구속 영장을 발부할 정도면은 정황상 구체적이고 네.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발부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저도 한 50대 50으로 봅니다. 다시 유지의 가능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2년 만에 또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고 또 2015년부터는 그 살인죄는 공소시효 한도가 없어졌다는 거. 네. 이게 다 교묘하게 얽혔고 네, 그렇죠. 또 탐사보도 인터뷰를 통해서 참 이게 자백한 거죠. 결정이 났군요. 참, 세상 참 요지경입니다. 자, 아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김은배, 배상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